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회, 정부, 법원에서 하는 일을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누어 맡는다는 것은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세 기관에서 나누어 맡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영이는 그와 관련한 왕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찾아봤다. 자, 어떤 왕이냐면 루이 14세라는 왕이에요. 별명이 태양왕이라고 하는데 왜 별명이 태양왕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형광펜 있는 사람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또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 그러니까 축제를 즐기면서 세금을 낭비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루이 14세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졌고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다. 이 부분에 형광펜 그을게요. 자, 지금 프랑스의 모든 일을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루이 14세죠. 자, 이렇게 루이 14세처럼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가 혼자 결정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독재자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또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두 나라에 있는 독재자에 관한 영상을 띄워줄 거예요. 그 뉴스 기사 영상을 한번 보고 아직도 이렇게 독재자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캄보디아 총선 소식인데요. 33년 동안 통치를 해온 훈센 총리가 압승을 하면서 5년 더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을 강제로 해산시켜서 총선을 치르지 못하게 했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입을 막은 가운데 나온 결과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여당 캄보디아 인민당 CPP는 현지 시간 29일 총선에서 전체 125석 중 100석 넘게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은 80.49%로 집계되는데 5년 전 총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66살로 1985년부터 집권해온 훈센 총리는 페이스북에 동지들은 민주적인 길을 택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썼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 CNRP가 강제 해산된 채로 치러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망명 중인 CNRP 총재는 선거 결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Mr. Hun Sen seems to be victorious, but it is a meaningless victory because he won without any real challenger. Prior to the election, he dissolved the only credible opposition parties. 2013년 총선에서 55석을 차지한 CNRP는 68석을 얻은 여당의 유일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과 정부 전복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훈센 총리는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에 세금 폭탄을 부과해 폐간을 유도하고 총선 하루 전 17개 독립 언론사의 인터넷 접속도 막았습니다. 선거 기간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쳐온 활동가들은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EU는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선거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36년째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 중인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며칠 전 92살이 됐습니다.
최악의 가뭄과 기근 속에 초호화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가베의 생일은 성탄절과 같다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세계 최고령 독재자 무가베 모잠비트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입장합니다. 일요일인 전날 92번째 생일을 맞은 대통령을 위해 비서실에서 별도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케이크 앞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 무가베를 향해 듣기 민망할 정도의 헌사가 쏟아집니다. The president's principled leadership, selfless dedication to the welfare and prosperity of our people, we indeed celebrate the life of a living legend. 국영신문은 생일이었던 지난 일요일 특별판까지 내고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 축하했습니다. 무가베의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과 마찬가지다. 만수무강 같은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무가베의 공식 생일 잔치는 오는 27일 고대 유적 그레이트 짐바브웨 인근 도시 마스빙고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00만 달러를 썼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초호화 파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무가베는 코끼리와 임팔라 요리 등을 내놓고 수천 명을 초대했습니다. 나이와 같은 91kg의 초대형 케이크도 선보였는데 올해는 92kg짜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생일 파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에는 집권당 소속 정치인과 기업인 대상 모금 만찬도 예정돼 있는데 10명이 앉는 테이블 1개당 5천에서 10,000달러를 받습니다. 이런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야당에서는 잦은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짐바브웨는 최악의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국민의 4분의 1인 3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캄보디아와 짐바브웨의 대통령들이 무려 각각 30년 이상씩 통치를 하면서 독재자라고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만 보면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거의 6배를 넘게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삼권 분립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삼권 분립.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단어입니다. 권력을 3개로 나누어서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었죠. 자, 첫 번째 국회, 입법부입니다. 입법이라는 건 법을 만든다, 법을 세운다는 뜻이고요. 국회에서는 바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부라고 하고요. 정부는 행정부, 법에 따라서 국가 살림을 하는 기관을 정부라고 합니다. 다음, 사법부, 법을 지키는 부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권력 분립은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법원, 정부 이렇게 3개로 나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에 맞는 단어는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맞는데 이를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이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다.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나눠놓은 거예요. 한 기관이나 사람의 권력이 집중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배웠었죠. 자, 삼권 분립의 사례 찾기.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삼권 분립의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야?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페이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사례를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사례를 지금 4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견제라는 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느낌이에요. 계속 보고 검사하고 잘못되려고 하면 잡아주려고 하고 그런 걸 이제 견제라고 하는데, 국회가 정부 마음대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사례, 정부가 반대로 국회가 마음대로 못하게 견제하는 사례, 법원이 국회가 마음대로 못하게 견제하는 사례, 정부와 국회가 같이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보고 위에 사례를 읽으면 훨씬 더 고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이제 견제하는 방향 같은 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려봤어요. 자, 가.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자,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겠다고 동의해달라고 국회에다가 누가? 정부, 대통령이 제출했대요. 대통령은 이제 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행정부 대표.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자,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국회랑 정부한테, 야 얘들아, 대법관 그냥 우리가 정하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자기 이제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법원에서 맘대로 정할게 라고 했는데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정해요.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국회에다가 검사를 맡는 거예요. 이거 너네도 동의해? 하고 국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그러면 저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청문회는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너네가 이거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 그러면 대통령은 네가 정한 3명 청문회 했고 우리가 지금 투표할게. 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투표해서 정할게 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때 대법관이 선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였죠?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거였죠? 대법관을 뽑을 때는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보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통령이 후보자를 정하고 국회에다가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 국회가 알았어, 투표해볼게. 투표해서 되면 그때 이제 대법관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의 사례는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죠. 정부와 국회가 같이. 여기다가 가라고 적어줄게요. 다음 나 사례 볼게요. 위헌 제청은 뭘까요? 밑에 보시면 위헌 제청이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법 위에 헌법이 있었죠. 모든 법률이 다 맞는 법은 아니에요. 악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법을 발견했을 때 이게 악법인지 아니면 맞는 법인지를 판단하려면 헌법을 봅니다. 왜냐? 제일 위에 헌법이니까. 그래서 이거 법 이상한 것 같아. 헌법에 맞는지 좀 확인해줘. 이거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어디다 얘기한다고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몇 명 있다고 했었죠? 네, 9명 있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난다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명인 거 보니까 여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다면 동성동본 금혼법이 뭐길래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동성동본 금혼법이라는 건 같은 성씨, 같은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는 금혼, 금지한다, 뭐를? 혼인을. 결혼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천서 씨인데요. 이천서 씨이기 때문에 김의 김씨, 뭐 파평윤 씨 이런 데랑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이천서 씨랑은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이천서 씨면 무조건 다 사촌이고 무조건 다 친척이고 피가 섞인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죠. 남인데 왜 결혼을 못하게 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 법이니까 위헌,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서 제시한 거예요. 자, 이제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요? 그걸 보려면 법을 누가 만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네, 국회에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국회가 입법부였잖아요. 동성동본 금혼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회입니다. 근데 이 국회한테 야, 니네가 만든 그 동성동본 금혼법 그거 잘못된 거야. 위헌이야. 한번 확인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법원이었죠.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한 거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겁니까? 네, 법원에서 국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을게요. 법원에서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가 바로 나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여기 나 적혀있네요. 자, 이해되셨지요? 자, 그럼 다 사례 한번 볼게요.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자, 청와대는 어디죠? 행정부죠. 국회는 입법부. 국회에서 이제 우리 이런 법률 만들게 하고 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땡땡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헌법 제53조.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국회가 우리 이런 법 만들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법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국회에 제의, 한 번 더 회의해봐. 회의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봐.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거부권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법을 냈냐면 우리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하자. 그러면 더 싸고 환승도 할 수 있고 편하잖아 라고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만들자는 법을 제출했어요.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대통령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살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버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비용 누가 채워줘?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어차피 국민한테 세금 엄청 많이 걷어야 돼. 너네 다시 생각해봐.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알았어. 그럼 회의 한 번 더 해볼게. 하고 한 발 물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한 겁니까? 정부, 즉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한 거죠.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제의를 요구합니다. 또는 거부권. 자, 그러면 다 사례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자, 마지막 라, 국회, 국정감사 시작. 자, 국정감사라는 단어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 국회는 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신에 국회가 살펴보는 활동이다. 나라 살림을 무엇으로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해요? 국민 세금으로 하죠. 국회에서 너네 정부 이상한 데다 돈 쓰고 막 낭비하고 그런 거 아니지? 한번 검사해볼게. 어디다 뭐 얼마 썼는지 말해봐. 이렇게 다 검사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라 사례는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였네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한 곳에서 권한을 모두 가지고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공책 펼게요. 자, 여기까지 필기했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